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이런 방향으로 이제 사회적인 의견을 몰아가지 않으면 이제 계속 그 묘한 정책들이 이제 좋은 정책을 이제 몰아내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금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률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경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경제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현 정책의 부작용은 아마 1년 이내에 나오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규제 환경 주필께서는 내년 가면 고용 절벽 온다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그렇게까지 빨리 올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년 안에는 저는 이런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부작용은 정치권이 떠맡는 게 아니에요. 일반 그 시민, 위기가 오면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는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위기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득을 보도록 하려면 정말 신중하게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자기들이 득을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해가 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제학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토론을 강성진 고려대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님께서 하시고 신석훈 김면장 법률사무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최승로 자유기업원 부원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뭐 지명하기보다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 교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최 부원장께서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제가 이 토론에 참여 맡으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네네,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충분히 하십시오. 예, 저도 뭐 많이 토론회 가고 많은 발표를 봤는데요.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과연 문제가 뭔가라는 지적하는 그 발표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 성장률이 떨어졌다, 생산성이 떨어졌다, 뭐 생산성과 임금률 관계, 특히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뭐 절대 빈곤 문제, 상대 빈곤 문제, 양극화 문제, 그 데이터 상으로는 다 거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문제는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이 이제, 근데 이제 오늘 발표를 보시면 그 데이터들에 숨어 있는 원인을 찾으려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저도 이제 항상 다른 연구원들하고 얘기할 때도 자꾸 현상만 얘기하지 말고 그 현상의 책임이 누가 책임이고 누가 어떻게 푸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대안을 내는 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양극화가 조금 이제 양극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울프슨 지수라 그래가지고 좀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 몇 년 동안 또 개선되고 있죠. 또 절대 빈곤도 뭐 데이터에 좀 다르지만 한 12, 3% 정도가 최저생계비 이하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 그것도 이제 사실 보면 이제 요즘 조금 이제 최근에는 좀 변동이 좀 심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상대적 빈곤이라 그래서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 비중, 이게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모두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도대체 누가 책임이냐는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악화되고 있고, 어떤 게 뭐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하지만은요, 그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시장과 정부입니다. 도대체 시장 메커니즘이 잘못돼서 이런 양극화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부가 뭐를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잘못해서 나타났다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양극화 지표나 절대 빈곤 지표나 상대 빈곤 지표를 보면 두 가지 지표로 나눠집니다. 시장 소득하고 가처분 소득. 아까 발표문에도 나오지만은요, 시장 소득이라는 건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전혀 정부가 사회복지 지출이나 그거 없는 조세라든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인이 실제 행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에서 받는 소득의
양극 그 절대 빈곤 지수, 진위 계수에 의한 소득 분배 지표고요. 그다음에 가처분 소득으로 가면은 그거는 사회복지 지출 조세 정책이 실시된 이후의 소득 분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OECD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절대 빈곤이든 상대 빈곤이든 진위 계수든 간에 절대 빈곤은 안 나옵니다. 양극화 지수 상대 빈곤이든 이제 중산층 그 빈곤 지수를 보더라도 OECD 2014년 5년 데이터가 최근에 나와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속합니다. 진위 계수도 소득 분배 상태도 가장 좋은 나라에 속하고 상대적 빈곤율도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중산층 비중도 높은 나라에 속하고요.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진위 계수가 우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안 좋다. 0.5까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0.3에서 왔다 갔다 했지, 그 데이터에 따라서요. 맥시멈 0.4 안 넘어가요. 근데 소득 분배가 정부가 정책 실시된 다음에 나타나는 가처분 소득에 의한 진위 계수와 상대적 빈곤은 우리나라가 OECD가 거의 꼴찌에 속합니다. 완전히 꼴찌는 아니지만 거의 이제 후반부에 속하고, 그게 뭘 뜻하는 거냐는 거죠. 결국은 뭐냐? 정부가 사회복지 정책이나 조세 정책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소득 분배나 양극화나 상대 빈곤이 개선이 됩니다. 어느 나라는 다 개선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선된 정도가 OECD 국가의 가장 작은 나라에 속해요. 진위 계수를 0.5에서 0.2대로 내리는 독일 같은 경우는 진위 계수를 거의 50%를 내리는 거예요. 사회복지,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정책이죠. 그럼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면은요.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하면 양극화 때문에 무상복지 정책을 실시했다 했을 경우에 그럼 그게 양극화를 해소하는 걸까요? 반대의 양극화를 악화시키는 거예요. 왜냐? 이미 보편적 복지 정책 실시하기 전에 하위 소득 50%는 이미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 전면적인 무상급식, 무상교육으로 가면 누가 제일 혜택을 볼까요? 상위 50%입니다. 상위 50% 소득이 추가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난 정부 때 나타나는 노령연금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보시면은 두 당이 싸운 게 80% 줄 것이냐 100% 줄 것이냐 싸운 거죠. 그럼 80% 줬을 때에는 그 당시 여당이 80%만 주자 그랬고 당시 야당 지금 정부는 100% 주자 그랬어요. 그 누가 양극화 해소에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일까요?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거는 상위 20%의 소득 고령연금 소득을 더 주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목표를 두고서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는 정반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복지 정책은 결국은 전면적으로 모든 인간의 공동한 그 복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 보편적 복지는 목적은 맞습니다. 근데 목적은 양극화 해소인데 소득 재분배 정책은 양극화가 반하는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저는 정부의 실패라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많아진다는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제 규제 부분인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우리나라 법 체계상으로는 모든 법 체계는 퍼지티브 시스템입니다. 근데 최근 정부가 국무총리실에서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했죠. 정부가 포괄적인 네거티브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건데 굉장히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예요. 근데 아까 발표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모든 시스템이 지금 포지티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법학자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 저는 반대를 합니다. 법학자들은 자꾸 규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모든 게 다 규정대로 되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죠.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그 규정은 금방 바뀝니다. 회의 열어서 바꾸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 체계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도입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혁신 사업이나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먼저 무조건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는 부분도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과 또 민간 기업의 창의적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이 돼야 손발이 맞으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은 분배와 성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앞서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또 정부의 의지천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는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경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이분화돼서 이야기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를 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상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에서는 기형적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에 있어서는 또 우리 국민의 68%가 중소기업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양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고용의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양질의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높은 청년 실업에도 불구하고 기업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일손의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한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청년 졸업자들이 이런 좋은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는 첫째, 그동안의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이제는 조금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의 성장이 곧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이요 낙수의 과실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러한 낙수 효과가 많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또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력을 또 누리기 위해서 많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고 실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대기업의 그 많은 성장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협력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은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협력 중소기업 그것도 1차, 2차, 3차로 내려갈수록 영업이익률의 격차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물론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이 받쳐줘야만이 글로벌 시장에서 완성된 대기업의 경쟁력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과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첫 번째가 어쨌든 협력 중소기업의 이 만들어진 제품 가격에 대한 제대로 이렇게 좀 가격을 쳐주는 이 가격을 인상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나마 납품된 가격에 대한 그 부분을 제대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겠죠. 최근에 정부에서는 기술 탈취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기업 간의 이 기술 탈취는 겉으로 나타나지는 잘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러한 대책을 발표하고 또 현장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물론 이 부분도 여러 입장을 달리한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사람도 권투에도 헤비급과 낮은 체급이 링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압축 성장 과정에서 폐단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불공정한 이러한 형태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앞서 초대 동반성장 이사장을 위원장을 하셨던 정운찬 이사님도 축사하시고 가셨습니다마는 이러한 동반성장의 문화가 상생협력의 문화가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잡음으로 해서 좀 우리 사회에 잘 자리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정 경쟁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우리가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적인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 스스로도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성장을 위한 혁신 이런 부분이 조금 안 보이는 것은 아쉽습니다. 사람 중심 성장도 좋습니다. 또 중소기업 내부에서도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성과 가시를 이제는 중소기업 CEO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 CEO와 근로자가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이런 문화를 확산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동안 성과 공유제를 많이 강조했고 많이 확산시켜 왔습니다. 그게 중소기업의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대기업의 지원에 의해서 향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게 흘러가면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는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상의 모든 제반 정보라든지 기술에 대한 제반 정보가 모기업에 전부 노출되어 있습니다. 매년 모기업은 1년에 몇 차례씩 CR이라고 해서 납품 단가를 결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협력 중소기업의 숟가락까지 다 투명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1, 2% 얹어서 이렇게 단가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경제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늘어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모기업도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함께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기업에서는 우리 새 정부도 4차 산업에서 이 여러 가지 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림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죠. 어쨌든 이러한 규제 계획이 정말로 아까 표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러한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정말 기업들이 우리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기업도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정말로 기업 현장에 목소리 좀 기울이면서 현장과 소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수준은 25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여러 가지 격차라든지 불균형은 꼭 대기업과의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가 원인만은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강성노조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산성 격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런 문화가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세계 시장에 테슬라나 우버 4차 산업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들도 중소 벤처기업이었지만은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키 플레이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도 혁신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시장에 리딩 기업으로 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기업 네트워크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능력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협업을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점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소기업 간의 협업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필요하고요. 또한 상생형 네트워크 측면에서 이 기업과 현 정부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의 근로자 간의 이러한 그 서로가 동반해서 함께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반 성장, 생태계 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내년도에 도입하려고 하는 협력이익 배분제에 대한 논란은 많습니다. 어쨌든 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제를 도입하고 확산하는 문제에도 우리가 한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상생 협력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한국형 이런 상생형 네트워크 모델이 좀 제대로 정착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네트워크 꼭 필요합니다. 전속거래라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이 중소기업의 교섭력도 높이고 또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 진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이 있다 보니까 직접 금융시장에서 대기업이 약 94%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그만큼 금융시장의 접근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는 일정 부분 정책금융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은 이 일정 부분 복지정책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이 약 306만입니다. 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숟가락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우리 사회의 이 자유시장 경제에서 나타나는 파생 부분에 대한 시장의 실패 부분을 정부가 일정 부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정책금융의 일종의 한 측면임을 저희들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정책금융이 이 좀비 기업을 양산시키고 연장시키는 도구로는 활용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책금융의 명과 암이 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또 이 정책금융이 꼭 부정적인 측면만은 아니다. 그만큼 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의 마지막 후미는 우리 기업 스스로도 이러한 변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여러 가지 글로벌화와 혁신성을 위해서 스마트 공장 도입을 확산시키고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또 여러 가지 글로벌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나마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이왕에 치시는 거 좀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네, 다음은 신석훈 김현장 법률사무소 위원님께서 코멘트 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자리 초대시켜 주셔서 큰 틀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 전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조금 좁혀서 기업이라는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포럼의 그 제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생 포럼이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다. 사실 이런 그 목적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회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목적, 지향점은 같은데 사실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그 각 경제 주체들마다 다른 얘기를 조금 하고 있고, 물론 관심사들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 자체가 틀리다고 그러면 사실 합의점을 찾기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건 목적은 같은데
다만 거기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의 어떤 수단이라든가 방법에서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전제로 하고, 그럼 일단 우리 이런 목적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갈등이 있나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기업과 관련된 그 갈등을 저는 한 3가지, 크게 보면 3가지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기업과 정부와의 갈등이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 같은 기업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 갈등이 있을 거고, 또 기업 하나로 놓고 보면 주주와 경영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모든 주체 간의 갈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유형을 한번 파헤쳐 보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타협점을 찾아보는 방법, 거기부터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업과 정부와의 갈등을 보면 일단 둘 다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경쟁력 향상, 상생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막상 조금 걱정하는 바가 틀립니다. 정부는 항상 기업들을 조금 규제를 덜하면 자꾸 나쁜 짓 할 거다 해서 항상 과소 규제를 염려를 합니다. 뭔가 좀 가만히 규제를 안 하면 자꾸 나쁜 짓 하고 다른 어떤 경쟁 향상을 위해서 규제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렇게 하면은 자꾸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할 거고 나쁜 짓을 할 것 같으니까 항상 과소 규제를 염려하다 보니까 그 규제 수단으로 어떤 걸 주로 활용하냐면 사전적 규제, 미리 가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구조적 규제, 그 틀을 이제 어떤 정상적인 이상적인 틀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뭐 출자를 규제한다든가 회사 지배 구조를 뭐 규제한다든가 그런 골격을 규제하는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가령 뭐 어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증 책임을 네가 기업이 져봐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원칙 금지, 예외 허용 이런 식의 방법론을 주로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과소 규제를 염려하기 때문에. 반면에 기업들은 나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자꾸 기업이 나한테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 해서 항상 과잉 규제를 염려합니다. 그래서 미리 규제하지 마라. 좀 사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국가가 입증을 해서 규제를 해라. 그럼 내가 승국을 하겠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사전적으로 규제하고 입증도 나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난 억울하다. 항상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항상 어떤 그 기업들은 과잉 규제를 염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목적은 사실 똑같은데 뭐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경쟁 제한 행위를 막고 뭐 이런 것은 다 막아야 된다는 건 공통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안에 들어가 보면 약간 좀 방법론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도 사실 요즘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거래 관계, 뭐 하도급 거래라든가 대규모 유통업 거래라든가 뭐 대리점 거래라든가 이런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불공정 거래, 그런 파트 갈등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슈퍼마켓, 골목상권에 들어가는 어떤 대형마트 규제라든가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대중소끼리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고, 이런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이 대중소 거래 관계에서 특히 이제 납품 단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납품 단가를 후려치기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어떤 가격 인하인데도 대기업은 이것은 어떤 그 경쟁 제품 시장에서 경쟁력,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현상을 두고 서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른 관심을 사다 보니까. 또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는 이건 유통 혁신이고 소비자를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골목상권은 아니다. 당신들이 골목상권을 침범하고 결국엔 소비자도 나중에 피해를 볼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라는 것,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같은 기업 안에서도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경영진과 어떤 주주 간의 갈등. 둘 다 회사의 가치 증진이라는 걸 얘기를 하지만 경영진은 굉장히 좀 폭넓은 경영권을 바탕으로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면 나는 경영권이 필요하고 안정된 경영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주주는 아니다. 경영권을 많이 주면 경영권을 남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권은 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감시를 중요시하고 배당을 중요시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둘 쪽 다 회사 가치를 얘기하지만 한쪽은 경영권의 안정을 얘기하고 한쪽은 경영권의 안정을 줬을 땐 남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남용을 막기 위한 개입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목적은 다 같고 추구하는 바는 비슷하지만 사실 약간의 그 갈등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그 혁신 경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혁신 경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런 어떤 그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들이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경영 관습 갖고는 안 되고 다른 새로운 경영 혁신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의 관점에서 봤을 땐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독특하게 보이고, 왜 남들 다 하는 식으로 하지? 너 혼자 튀느냐? 그러니까 그 튄다라는 걸 어떤 혁신 창조로 보는 게 아니라 불공정 거래 행위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기 때문에 이런 혁신 경영 환경에서는 지금까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독창적인 어떤 독창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획일적인 규제라는 것은 사실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규제라는 것은 남들과 똑같이 행동을 하라는 얘기인데,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남들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기업한테 더 많은 자율성을 주고 더 많은 다양성을 줘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참 쉽지가 않다. 즉 그렇게 기업한테 더 많은 자율성과 더 많은 그 경영 활동을 주면은 이게 이제 경영의 남용을 할 거다. 그 재량을 가지고 다른 짓을 할 거다.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범하고 일감을 몰아주고 이런 행동을 할 거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경영의 자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혁신을 위해서는 경영의 자율성과 경영 활동의 다양성이 분명히 필요한데, 또 이것이 한편으로는 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를 양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까? 이걸 어떻게 잡을까라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쪽 다 말이 맞습니다. 혁신을 위해서는 경영 활동의 자유를 줘야 된다는 이 부분도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경영 남용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규제해 또 강화해야 된다는 말도 맞는데, 두 말을 다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제 수단이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걸 찾아야만이 사실 혁신이 지금 오늘 그 포럼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생도 하고 혁신도 하고 성장도 합니다. 경쟁력도 기르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일단 규제는 필요합니다. 뭐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저는 그래서 그 앞에 그럼 좀 스마트한 규제 방법이 있지 않나.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어떤 획일적인 그런 규제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규제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합일점을 찾아보는 건 어떻겠는가. 그 스마트한 어떤 방법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든 게 그 내부 통제 장치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이 이제 요즘 그 논의가 뭐 준법 감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회사 지배구조를 획일적으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이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체질이 다 업종과 상황에 따라 기업 체질이 틀리기 때문에 그 틀린 체질에 너는 주주총회는 이렇게 가져가고 이사회는 이렇게 가지고 뼈대를 획일적으로 주기 시작하면 사실 혁신이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업한테 되도록 많은 자율성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또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도 일어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통제하게끔 하는 겁니다. 내부 통제라는 장치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부적으로 체질을 강화하도록 하는 겁니다.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실 요즘의 현대 기업 사회는, 기업 조직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불법 행위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불의치 않게, 의도치 않게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의사결정이 불법 행위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는지 사실 찾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인적으로 내가 마음 먹고 불법 행위를 한다, 이건 사실 금방 우리 사회가 잡아내는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기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불법 행위는 굉장히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그건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그럼 니들이 사전적으로 내부 통제를 할 수 있는, 혹은 준법 감시를 할 수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춰라. 근데 이걸 또 잘 갖추라 그러면 기업들이 안 할 겁니다. 스스로 하라고 그러면 또.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뭐 이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보다 스스로 기업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이라든가 준법 감시 체계라든가 이런 체계를 잘 갖춘 기업한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런 걸 잘 갖추고 있던 기업인데 불가피하게 사후적으로 어떤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사후적으로 누구한테 삼자한테 피해를 줬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면해주고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세무조사를 좀 감면해주고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들도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잘 운영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준법 문화는 그 안에서 싹 틀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시스템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 통제를 잘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어떤 경영 판단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누구한테 삼자한테 피해를 줬다선 치더라도 그런 경영 판단을 존중을 해줍니다. 왜? 너도 그건 불가피한 거다. 근데 그 불가피 경영 판단이 삼자한테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어디서 하냐면 저 기업은 나름대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었다.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저 기업은 비록 사후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지만 사전적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췄기 때문에 니들은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걸 인정을 해줘서 일단 책임을 감면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면 무조건 규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경향, 그리고 사전적으로 기업이 들어가서 직접 구조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경향. 사실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물론 불공정거래 행위라든가 불법 행위는 많이 줄겠지만 동시에 혁신이라고 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죽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 스스로 기업들이 내부 통제 준법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주고 국가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이게 이제 흔히 예전에 그 뭐 베스트셀러도 됐었죠. 넛지라고 하는 전략입니다. 국가가 직접 들어가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넛지 말 그대로 팔꿈치로 툭 치는 겁니다. 팔꿈치로 툭 쳐서 암시만 주는 거죠. 니들 이렇게 하면 이런 인센티브 받는다. 하기 싫으면 말아라. 내부 통제 갖추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불법 행위를 하면 너는 엄청나게 과징금 때릴 거고 엄청난 어떤 그런 불법 행위로서 책임을 물을 거다. 근데 니들이 내부 통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이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거기에 따른 책임 감면해주고 과징금 깎아주겠다. 그건 선택은 자율 기업의 선택이다. 그리고 넛지라고 해서 그냥 팔꿈치로 툭 치고 암시만 주고 나머지는 기업한테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럼 기업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신들 내부에서 준법 문화에 가장 적합한지를 국가가 상법에서 내부 통제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스스로 자기의 체질에 맞게끔 다양한 형식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준법 문화가 싹트고 어떤 기업들의 그 내부 통제 시스템 싹트고 어떤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스스로 감소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갈등도 사실 어떤 법이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거래 관계에 다른 나라에 없는 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도급법서부터 대규모 유통업소부터 대리점법 그다음에 가맹사업법 이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율분쟁 시스템이라든가 흔히 ADR 제도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도 한번 잘 활용을 해봄으로써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대형마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또 문제가 되니까 복합 쇼핑몰까지 지금 규제한다고 해갖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골목 상권을 유통산업의 그 혁신에서 벗어나게 해서 보호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대형마트라든가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유통산업의 혁신의 그 흐름, 소비자의 선호의 흐름, 그 흐름에 골목상권이라든가 중소유통업이 편승해서 동승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서 함께 가는 방법, 그걸 떨고 내서 따로 구분을 해서 이쪽은 보호하고 이쪽을 통제하자 이런 이분법적인 어떤 프레임이 아니라 사실 대형마트나 복합몰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덩어리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새로 임대한 자영업자들도 많을 거고 농민들도 납품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근로자 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 대형마트라든가 복합 쇼핑몰 이런 규제를 그런 갈등을 보면 이건 누가 약자고 강자인지 구분조차가 사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이분법 프레임으로 놓고 강자 약자 이런 구도보다는 어떤 그 골목 상권이 유통 혁신에 편승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 편승하면 소비자도 좋고 그다음에 중소유통업도 살고 대형마트도 당연히 규제를 안 받으니까 좋고 이런 어떤 혁신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지금 예전 경제민주화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할 때 굉장히 심플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강자를 규제해서 약자를 보호하자 상대적으로 당연히 강한 쪽을 규제하면 약한 쪽이 살아날 겁니다. 당연히 겉으로 보기엔. 근데 그게 과연 진정한 건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사실 이 던져진 이 문제는 갈등의 문제는 이게 강자 약자 구도의 2차 방정식이 사실 아닙니다. 이게 2차 방정식이면 굉장히 풀기가 쉽습니다. 그냥 강한 쪽 규제하면 문제 풀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이 문제, 갈등은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사실 저는 다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까 슈퍼마켓만 보더라도 그게 대형마트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또 다른 약자가 있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이걸 2차 방정식의 어떤 그런 접근 방법보다는 다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해법,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듭니다. 사실 이런 복잡한 다차 방정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확증을 할 수가 없겠지만 그걸 풀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지금처럼 2차 방정식대로 푸는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은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꼬이는 현상만 벌어지고 갈등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상생을 하기 위한 다차 방정식 해결 방법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통제를 할 수도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그러니까 툭툭 쳐서 너치 전략 형식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이해 당사자끼리 모여서 합의를 해서 자신들 스스로 어떤 방책을 마련해내는 그런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지 오늘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성장이 같이 상생하고 성장이 같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뭐 자꾸 이 말씀하시는데 끼어들기 싫어서 시간 제약을 잘 안 합니다만은 최 부원장님께서는 뭐 많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한 15분이면 충분하시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최승노입니다. 경제 활동에 있어서 기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비는 각자 개인들이 하는 것이라서 소비자의 선택이 존중되면 되는데 이 기업이 있어야만이 어떻게 보면 경쟁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은 다 이 기업이 이 문화로 정착을 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또 효율적으로 거래하고 또 생산성이 높은 방식을 기업들이 만들어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러한 역할을 기업들이 하죠. 다행히 우리나라에 글로벌 기업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생산도 잘하고 또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성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기업을 통해서 세계의 생산 방식에서 뛰어난 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접속이 됐고 또 그런 파트들이 우리 사회 문화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장점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약간의 착시 효과를 좀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나 저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데 뭐 세계 나가서도 야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다 이런 인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수 기업들이나 뭐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의 경쟁력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을 내는데도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해 당사자, 근로자라든가 채권자라든가 기술 제공자라든가 자본 제공자, 자본가 이런 다양한 그 거래 당사자 또는 투자자들이 그런 기업 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방식, 생산성 높은 방식, 그리고 소득을 창출하고 또 거기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의 고민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늘 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해온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 와중에 불행하게도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던 기업들 가운데서도 몇몇 기업으로 축소됐고 또 최근에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던 두 축이죠. 전자와 자동차.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도 위험하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S&P에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전망, 하향 조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글로벌 마켓에서의 시장 점유율, 시장 마켓 시어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또한 신흥 시장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 기업의 위험 신호를 본격적으로 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글로벌 기업을 보면서 우리 경제는 그래도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튼튼해라고 자신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기업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불안하다라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됐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점이 뭐냐면 아까 우리 주제 발표하신 이병태 교수님도 지적했다시피 이 기업은 빠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결정을 해줘야만이 그 시장을 선점하기도 하고 효율성이 높아서 수익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오너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오너가 있는 기업이 훨씬 이 시장 이머징 마켓에서의 선점이라든가 투자의 수익성을 빠르게 만들어가죠. 보통 공기업이라든가 국민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과거에 만들어 놓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서 그걸 유지하는 스타일로 경영을 하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삼성에 굵직굵직했던 투자들이 다 이재용 부회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의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장파트의 하만 기업 인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 먼 미래 10년, 20년 후를 내다본 기업가의 결정 아니면은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기업가의 그러한 결정이 사실은 우리 기업 경제의 10년, 20년 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구조가 삼성이 지금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미래의 불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금의 난제들을 극복할 것이냐? 정치권이 말하고 있는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그 모든 문제의 해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산성을 높이는 길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생산성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만 높여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깐 동안 몇 달을 올려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인신 쓴 임금은요 조만간 그 기업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망하거나 누군가는 거기에 부채를 떠안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을 떠받칠 수 있는 만큼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포인트입니다. 왜 삼성의 임직원은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을까?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삼성의 그 고위 임직원의 임금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생산성이 나와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내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생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 그걸 경영학자들이 혁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혁신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기업마다 다릅니다. 어떤 기업은요 공장을 통째로 새로 지어요. 어떤 기업은 그 안에 있는 설비 시설을 바꿉니다. 그런데 어떤 업체는요 회사가 없어지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생산성 향상 안 됩니다. 제조업 공장에서는요 공장 걷어내면서 거기에 새로운 설비를 깔는 구조로 많이 생산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제조업이 리모델링되고 구조조정합니다. 그런데 유통업체를 보시면요 유통업은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그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슈퍼마켓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기존의 것들이 망해갑니다. 그렇게 생산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내부적인 구조조정으로 한계가 있던 그런 업종의 특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다 그런 형태로 새롭게 생산성 구조를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치킨이든 무슨 뭐 동네 슈퍼마켓이든 보시면은 그것이 사라지고 그 자리 다른 옆에 있는 것에 의해서 그것이 대체되는 과정을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가는 구조를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업종과 업태와 그러한 생산 구조 방식들을 이해하고 거기서의 생산성을 높여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 거기에 돈을 빌려준 사람들, 거기에 기술을 제공한 사람들이 같이 수익을 높여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 것들을 지켜줍시다 하는 식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관점을 현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지금 자꾸 정치적으로 누구 것을 누구한테 주겠다 또는 누구 것을 누가 지켜주겠다 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슌페터라는 사람이 그랬죠. 그 혁신의 이름을 창조적 파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한마디로 파괴입니다. 기존의 생산 방식을 파괴하는 거고요. 살아왔던 내 삶의 낡은 방식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사업 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파괴입니다. 하지만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낡은 방식을 대체해서 새로운 방식이 실제로 작동해야 되고요. 그 작동하는 방식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득은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혁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으로 잠깐 보여주는 것은 창조적 파괴가 아니에요. 그냥 파괴입니다. 그건 유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창조적 파괴 방식을 어떻게 이 기업 분야에서 만들어가느냐 하는 관점으로 정부 정책이 좀 더 진보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삶의 방식이 더 나아지고 소득도 일자리도 안정된 형태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